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식 회장님께서 오늘 꼭 나오시기로 했는데 해외 일정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께 안부 말씀드리라고 전원이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은 참 기분 좋은 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며칠 후에 또 김주혜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그 유명한 톨스토이 문학상을 탔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그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 카툰 업계에서 아동들이 즐기는 카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것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지금 비유수만 1,1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놀라운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됐는데 세 분의 경제학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아스무브로라는 터키 출신 경제학자인데 이분들이 Why Nations Fail, 왜 국가들은 망하는가 라는 그 아주 명제를 써가지고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탈 수 있게 된 동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책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국가들은 망하는가? 그 망하는 요인을 낱낱이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나간 나라가 노스 코리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저서의 내용 가운데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저자들이 세 분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저는 감동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그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데보라 스미스라는 유명한 번역가가 있었는데 데보라 스미스가 어떤 분이냐면 이 민선식 회장이 이끌고 있는 YBM에서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어를 배워라.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배운 한국어와 영어를 연결시켜서 번역을 좀 잘해다오 라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제 성장을 시킨 그런 영문학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선식 그 회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이상의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갑니다. 경제, 문화, 뭐 예술, 뭐 체육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국력으로 따지면 뭐 내셔널 파워 인덱스 이게 나오는데 뭐 세계 6등이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잘 나가는데 한 부분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언론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참 생각이 밝고 맑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그 언어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뭐 언론인 출신으로 탑 앵커 자리까지 가셨으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우리의 참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은혜 의원을 초대를 했고 좋은 말씀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대사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은혜 의원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십니다. 1993년 MBC 문화방송에 공채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와 국회 출입 기자를 거쳐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의 앵커, 그리고 MBC 보도국 차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MBC 뉴스투데이 메인 앵커로 일하실 때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은 앵커로 기록되셨습니다. 2008년 6월 1일 15년 동안 근무하던 MBC 문화방송에서 퇴사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외신 담당 제1부대변인을 거쳐 대통령실 제2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KT 커뮤니케이션실 전무로 선임되셨고 그 4년 후인 2014년 9월부터 매일경제방송 MBN의 특임 이사 겸 앵커가 되셨습니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당에 입당함으로써 언론계를 떠나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구 선거구에 공천되어 당시 현직 여당이었던 김병관 후보를 꺾은 야당 후보로서 한국 정치계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항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표차는 0.7%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때와 비슷한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지내셨고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되어 출마했으나 본선에서 김동연 후보가 접전 끝에 0.15% 차이로 석패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후 독일에 가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기 전공 분야인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는 도중 또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할 수 없이 귀국하여 2022년 8월에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분당 을구의 국민의힘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셨습니다. 원래 분당 갑구가 본바닥이었는데 이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에게 양보하고 분당 을구로 출마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김은혜 의원님의 이력이 화려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김 의원의 모교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여성교육의 전당인 이하여대라는 점입니다. 우리 유장희 상임고문님께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김은혜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께서 분당 갑에 공천을 받고 나갔을 때 들리시나요? 저걸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장희 총재님께서 분당갑 제가 공천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 후원회장을 해주셨습니다. 과문했던 저를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 빚과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동안 너무 경험 없이 살아서 강의를 하라고 말씀 주셨을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기업에 있어 봤지만 경력이 일천하고 친선이라고 하기에는 이 퇴행하는 정치로서 친선을 논하기가 적절치 않고
포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지적인 경지에 오른 바가 없어서 제가 총선 끝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뵙겠습니다 하다가 6개월이었으면 이제 나와도 되지 않냐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던 선배 그리고 애국자로 제가 부를 수밖에 없는 많은 기업인분들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그래서 저의 사실 강의의 첫 제목은 Why입니다. 많은 보수의 그 노선을 걸으셨던 분들과 또 그 보수의 정책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모래알 같아. 우리는 함께 융합을 못해.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가든지 사람과 만나고 또 나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왜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공감을 하고 스토리를 나누는 데에 익숙치 않았다라는 반성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이력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불러주셔서 대변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고 혹은 어떤 때는 기업 전무이기도 했지만 주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대변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인지해 주시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삼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녹여내는 용광로 안에 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으로 시작했던 제 삶, 그렇지만 제가 공직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에 함께 호루라기를 불어서 많은 분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계기까지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거는 30년 전이고 25년 전이고 오른쪽 거는 10년 전입니다. 물론 보시는 사진과 실제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기술도 발달했었고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많은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앵커 때의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방송인, 앵커, 기자를 했던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인지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 앵커 때 했던 말 때문에 계속 이 구업을 빚어서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들이 제 말은 하나의 창의 끝과 같아서 그 창 끝에 제가 주로 찔리기도 하고 제가 허공에 뿌렸던 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로 저의 사회 커리어를 시작을 했지만 이 앵커라는 게 나한테 맞나? 라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의 얘기인가? 나는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은 또는 정치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기자는 흑과 백만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저도 사회부 경찰 기자를 하면서 모든 사회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갈라져 있고 회색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회색을 얘기하는 건 계량주의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명 전문 용어로 하면 유도리. 언론의 선배님 모셔가지고 제가 유연성을 갖고 사안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제 지식과 경험이 짧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앵커를 하면 할수록 저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서 문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잠시 이제 그 외국으로 1년간 비스팅 스칼라로 갔는데요. 스탠포드였습니다. 그 스탠포드는 당시에 2001년 9.11 테러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닷컴의 약진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혁신을 얘기하고 벤처 캐피탈을 잡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만났던 벤처 캐피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에는 다리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돈에는 다리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잡으려고 하면 미치지 못할 때는 나보다 다리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고, 내가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아도 운이 오면 다리가 3개 달린 돈이 자기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리를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봤던 칼리 피오리나 그 당시에 휴렛 패커드, 많은 분들이 그 신화처럼 알고 계셨던 팔로알토의 헛간에서 주차장에서 시작했다는 그 HP의 회장이었던 칼리 피오리나, 그때는 이제 그 야후가 번성했을 때라 그땐 제리 양을 만났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역시 팔로알토 스탠포드 앞에서 함께 있었던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하고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중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휴렛 패커드의 칼리 피오리나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까지 더 합치면 이분들은 모두 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칼리 피오리나는 나중에 정치를 하긴 했지만 중세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심리학,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법대,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이들은 세계를 굴기로 압도적으로 자랑하는 이 IT 업체에서 인문학을 공부했을까? 그것은 아마 제가 추론하기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집착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접근할 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게 하는 상품을 만들려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해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혁신의 원천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스탠포드에서의 그 생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칼리 피오리나고요. 마크 저커버그죠. 근데 기자로서 저는 미국에서 9.11 테러에 제가 이틀 만에 9.11 테러를 보고 한국에서 전화를 받아서 워싱턴으로 떠나야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비극 속에서 저널리즘이 중심을 잡는 비결이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저널리즘이야 미국도 못지않고 폭로 저널리즘이야 미국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지만, 많은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여쭤봤더니 저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남들에게 가장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속보와 조금 늦되지만 나중에야 밝혀지는 진실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혹은 고객은 어디를 주목하게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칼리 피오리나가 저에게 던져준 답은 늦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힘, 그것은 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안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절대 속도보다는 진실을 놓치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저를 붙잡게 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 제가 갔을 때가 2001년이었으니까요. 막 30대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저는 기자로서의 제가 앵커가 되기까지는 사실 앵커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물론 요즘 재산신고를 저희 시어머니 재산신고를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달에 그 응봉동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응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동네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참 그때는 제가 71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석학과 기업인들과 대표님께 저는 사실 복받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71년에 저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한참 일할 때가 93년에 입사해서 96년, 즉 IMF 직전까지 제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그리고 직업교육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73년과 96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73년은 대한민국이 그 오랜 기아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아 탈출을 선언했던 해고요. 96년은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일직선으로 대한민국은 성장을 했고, 그 일직선의 성장의 배경에는 정치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물론 많은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을 잘 먹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서 지금처럼 심각지는 않았죠. 그리고 교육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 새끼만은 나라의 미래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어머님 아버님의 피나는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의 온실 안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받았던 저는 다시 이 결실로 대한민국을 제2의 기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의 기로에 선 나라에서 절대 갈림길이 중진국의 수렁 같은 또 중진국의 트라우마 같은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는 일이 없도록 아르헨티나 같은 일이 없도록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8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그게 프랑스 이태리에 있던 친구들이 엄마가 너무 부자인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떠난 그것을 적었던 소설이었거든요. 동화였거든요. 그런 아르헨티나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정치로 인으로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봉동에 있었을 때 네 어쨌든 저 뒤에 저희 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직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사를 가자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아했다가 이사 간 집이 더 작고 좁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사를 하는 거야? 이사를 하면 더 크고 좋은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제 기대는 늘 영락없이 절망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은봉동에서는. 옆에 이제 수공업으로 이제 실공예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거기 야구공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제가 사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게 이 은봉동 달동네에서 이 남자들이 못하는 너클볼을 던져보겠다고 초등학교 친구가 공을 던져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제가 한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양초등학교가 야구 명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한양대학교에 이만수가 포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학교 끝나자마자 한양대학교 야구장에서 이만수, 성준 이런 학생들이 체인지업 하는 걸 보면서 그 구질을 익히고 그다음에 포수로 이렇게 이만수의 포즈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여성이라는 한계가 너의 인생의 한계가 되면 안 된다. 너를 육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면서 익히 하면서 저를 동대문구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황룡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기 모든 고교 야구를 제가 다녀서 그때 설린상고 이 결승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박노준의 발목이 접질렀던 때가 있어서 그걸 기억하시면 연세 드신 겁니다. 안갑입니다. 그 박노준의 발목이 접질르는 거를 그 홈플레이트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노준 선수가 그 당시에 경기는커녕 많은 이제 그 고등학교 팬들의 그 병원 문전성 씨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아이돌과 같은 그런 인기를 구가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박노준이 아니라 김봉현이었습니다. 혹시 김봉현 선수 아십니까? 김봉현 선수 감사합니다. 보통 웬만한 대학교 가면 다 모르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김봉현 선수는 나이 30에 프로야구에 입문했습니다. 사실 이른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군산상고를 나와서 이 사람 나름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잠실야구장에 데려갈 때 원정 경기는 3루에 주로 경기하는 팀은 3루에 있기 때문에 그 덕아웃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나무방망이를 3개씩 4개씩 잡고 휘두르는 김봉현을 봤습니다. 지명타자인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시타를 날려야 김봉현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되죠. 근데 예전에 해태 타이거스의 클린업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김봉현, 김종모 3, 4, 5번으로 1번은 김일권. 김일권이 도루를 치고 나가면 도루로 2루를 따고 그 다음에 김성환, 김종모, 김봉현이 타점을 올리는 그 작전으로 해태 타이거즈가 전성기를 구가했죠. 이것도 역시 홈런왕으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김봉현 선수의 홈런 타구가 혹시 잘 아십니까? 이게 보통 야구 선수들이 밀어치면 라이너성으로 쭉 빨래줄처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홈런은 동네 유람형이에요. 약간 파울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중에 붕 뜨는데 혼자 공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저쪽 센터 뒤까지 갑니다. 포물선으로 가니까 이 프로야구 캐스터도 헛갈리죠. 파울이냐 홈런이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하는데 결국 김봉현의 굉장히 유연한 타구는 철저한 훈련과 1분 1초를 놓치지 않았던 자기에 대한 경황 그리고 프로 근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야구처럼 9회 말 2, 3 풀카운트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생각해서 계기가 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엔진이 충분히 준비가 된 거죠. 엄마는 가뜩이나 너를 규정하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고 한계를 극복하라고 했고 김봉현의 근성을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드는 야생마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건 이 KTX와 함께 무너지는 균열의 다리 밑에서 제가 취재를 하거나 왼쪽은 상품백화점입니다. 500명 넘게 돌아가셨죠.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당시 앵커였는데 이게 상품백화점 붕괴되자마자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물이 많이 차올랐었는데요. 그때 봤던 것을 스케치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12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상품은 아픔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그 아픔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중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정동영, 신경민 굉장히 탁월하게 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94년에 수해가 있었었는데 이제 수해에서 저희가 현장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루포를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 시신을 찾던 군인들이 제가 빠지는 줄 알고 달려와 줬어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근데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8년에 그만뒀던 건 시대와의 불화라고 보기엔 그 기자로서 더 뛰고 싶었지만 저도 많이 부족했고 왜냐면 여성이니까 혹은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 이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옛날 저희 때는 성공한 여성 알고 보니 싱글이더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도 기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한 우물을 파도 참아도 될 법을 한데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스탠포드에서 머리를 한번 정으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충격이 외국에서 순방이었습니다. 저는 순방을 갈 때 그럴듯한 프로토콜과 그럴듯한 만찬과 그럴듯한 대화 속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셨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만 사실 외국에 나가면 왜 애국자가 되는지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발트 3국으로 리투아니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유능한 민족인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에 편입이 되면서 그들이 원했던 과학기술, 그들이 갖고 있던 손재주 다 묻어나야 했습니다. 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리투아니아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혹은 바이오 기술에 있어서는 리투아니아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를 못했어요. 왜? 러시아는 그 같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 권총 옛날에 제가 007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체코 CN 권총 사용한 영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발트의 3국은 민족들이 이제야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각각의 역량을 존중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득 나한테는 공기처럼 느껴졌던 그 자유가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갈급한 쌀 한 알과도 같은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그 MB정보에 있다가 언론사에 이제 혹시 뉴스앤이슈라는 MBN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잠깐 뉴스 토크 프로그램을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제가 총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총선에 나가게 된 건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적을 수 없고 방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의 아들, 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치 총선에 출마하려고 갔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지역구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선배한테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어디로 나가려고? 저는 아직 지역구가 없어서 그랬더니 비례대표를 나가려고 하냐? 지금은 뭐 한 달이면 그 정도밖에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비례대표는 너 오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기자만 했죠. 6번을 받으면 그 다음날 26번이 되는 게 비례대표인데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제가 주저했을 때 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더 낫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굴 믿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호루라기를 불어 그러더라고요. 호루라기를 왜? 그랬더니 네가 이때까지 기자를 하면서 대변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호루라기를 불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러 올 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서 못 구해주면 여러 사람과 함께 구해주면 되지. 네가 구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지 말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람들을 부르라. 이른바 농명이죠. 사슴이 먹이를 구할 때 먹이를 찾고 나서 모든 동지를 불러들이는 그 소리 농명. 어쩌면 저는 오늘 이 강의도 그리고 제가 정치라는 이 행위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퇴행하는 분야여서 부끄럽긴 하지만 공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게 제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지금 제 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보여드리고 있는 저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함께 그 생중계로 진행했던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은 지금 이제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합니다. 혹은 가치동맹이라고 합니다. 가치동맹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6.25 때 단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와서 3만 명이 희생되기까지 했던 그 미국 장병들을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그렇게 피를 흘렸던 미국과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병렬적으로 지금 어느 민주당, 공화당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메리카 퍼스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력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무역 압박은 여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가치동맹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수하는 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채를 보존하고자 했던 여기 앞에 계신 선배님들과 여기 앞에 계신 기업인과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대가 지금까지 일자리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은 정치와 교육인데 불행하게도 정치의 후진성로 인해서 교육까지 함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실에 제가 찬성했던 이유는 나라의 안보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육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우리 국정 철학에 저는 120%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인하고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었더니 변전소, 변압기를 설치하시는 회사인데 미국으로 수출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경기가 괜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어디 알만한 곳을 뚫으셨나요? 아니요. 혹은 누가 국내에서 투자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시진핑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스파이웹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IT에 있어서의 보안을 화해로 시작되는 안보 논란이 우리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그리고 미국과 안보 동맹 속에 가치 동맹 속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탑5 기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탑5 기업이 모두가 다 MS, 애플, 아마존이 다시 AI를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AI의 기업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곳이 5곳, 시가총액 2,000조 이상의 그 기업들이 탑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발도 3개 달렸지만 눈이 없습니다. 오로지 본능만 있죠. 되는 곳으로 가는 이 자본의 냉철한 원칙은 AI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AI 잘 모르겠습니다. AI에 정치가 집중을 하죠. 미국은 AI 기업에 철저하게 투자를 했듯이 우리는 AI 기업을 국감에 불러서 12시간을 할 일 없이 그 비싼 분들을 시간이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분들을 국회에 앉아서 모욕과 능멸을 주죠. 우리가 AI 기업에 하고 있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삼성 시가총액, 현대 시가총액이 아마 현대가 한 65조가 될 거고요. 삼성이 한 350조 정도 될 겁니다. AI를 삼성이 하고 있나? 전 세계의 자본들이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기업의 규제로 정치가 족쇄를 오히려 더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는 저는 사실 1760년 그리고 1840년까지 갔던 그 산업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게 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생생형 AI 소프트웨어를 할 수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반도체를 on device 차량이나 다른 어느 곳에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마크 저커버그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을 만난 이유는 삼성이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AI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분명히 제2의 기적을 유독이 언론에 선배님 보셔가지고 제가 유연성을 갖고 싸움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제 지식과 경험이 짧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앵커를 하면 할수록 저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서 문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잠시 이제 그 외국으로 1년간 비스팅 스칼라로 갔는데요. 스탠포드였습니다. 그 스탠포드는 당시에 2001년 9.11 테러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닷컴의 약진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혁신을 얘기하고 벤처 캐피탈을 잡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만나던 벤처 캐피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에는 다리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돈에는 다리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잡으려고 하면 미치지 못할 때는 나보다 다리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고 내가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아도 운이 오면 다리가 3개 달린 돈이 자기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리를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봤던 칼리피올이나 그 당시에 휴렛패커드 많은 분들이 그 신화처럼 알고 계셨던 팔로알토의 헛간에서 주차장에서 시작했다는 그 HP의 회장이었던 칼리피올이나 그때는 이제 그 야후가 번성했을 때라 그때 제일 양을 만났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역시 팔로알토 스탠포드 앞에서 함께 있었던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하고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중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휴렛패커드의 칼리피올이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까지 더 합치면 이분들은 모두 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칼리피올이나는 나중에 정치를 하긴 했지만 중세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심리학,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법대,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이들은 세계를 굴기로
압도적으로 자랑하는 이 IT 업체에서 인문학을 공부했을까? 그것은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집착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접근할 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게 하는 상품을 만들려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해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혁신의 원천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스탠포드에서의 그 생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칼리 피오린하고요, 마크 주커버그죠. 근데 기자로서 저는 미국에서 9.11 테러에 제가 이틀 만에 9.11 테러를 보고 한국에서 전화를 받아서 워싱턴으로 떠나야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비극 속에서 저널리즘이 중심을 잡는 비결이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저널리즘이야 미국도 못지않고 폭로 저널리즘이야 미국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지만 많은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여쭤봤더니 저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남들에게 가장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속보와 조금 늦되지만 나중에야 밝혀지는 진실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혹은 고객은 어디를 주목하게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칼리 피오리나가 저에게 던져준 답은 늦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힘, 그것은 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안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절대 속도보다는 진실을 놓치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저를 붙잡게 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 제가 갔을 때가 2001년이었으니까요. 막 30대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저는 기자로서의 제가 앵커가 되기까지는 사실 앵커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물론 요즘 재산신고를 저희 시어머니 재산신고를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달에 그 은봉동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은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동네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참 그때는 제가 71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석학과 기업인들과 대표님께 저는 사실 복 받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71년에 저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한참 일할 때가 93년에 입사해서 96년 즉 IMF 직전까지 제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그리고 직업교육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73년과 96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73년은 대한민국이 그 오랜 기아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아 탈출을 선언했던 해고요. 96년은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일직선으로 대한민국은 성장을 했고 그 일직선의 성장의 배경에는 정치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물론 많은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을 잘 먹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서 지금처럼 지금까지는 않았죠. 그리고 교육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 새끼만은 나라의 미래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어머님 아버님의 피나는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의 온실 안에서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받았던 저는 다시 이 결실로 대한민국을 제2의 기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의 기로에서 나라에서 절대 갈림길이 중진국의 수렁 같은 또 중진국의 트라우마 같은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는 일이 없도록 아르헨티나 같은 일이 없도록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8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엄마 찾아 사마리 그게 프랑스 이태리에 있던 친구들이 엄마가 너무 부자인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떠난 그것을 적었던 소설이었거든요. 동화였거든요. 그런 아르헨티나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봉동에 있었을 때 네 어쨌든 저 뒤에 저희 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직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사를 가자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아했다가 이사 간 집이 더 작고 좁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사를 하는 거야? 이사를 하면 더 크고 좋은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제 기대는 늘 영락없이 절망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운동동에서는. 옆에 이제 수공업으로 이제 실공예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거기 야구공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제가 사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게 이 응봉동 달동네에서 이 남자들이 못하는 너클볼을 던져보겠다고 초등학교 친구가 공을 던져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제가 한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양초등학교가 야구 명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한양대학교에 이만수가 포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학교 끝나자마자 한양대학교 야구장에서 이만수, 성준 이런 학생들이 체인지업 하는 걸 보면서 그 구질을 익히고 그다음에 포수로 이렇게 이만수의 포즈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여성이라는 한계가 너의 인생의 한계가 되면 안 된다. 너를 육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동대문구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황룡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화기 모든 고교 야구를 제가 다녀서 그때 설민상고 이 결승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박노준의 발목이 접질렀던 데가 있어서 그걸 기억하시면 연세 드신 겁니다. 그 박노준의 발목이 접지르는 거를 그 홈플레이트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노준 선수가 그 당시에 경기는커녕 많은 이제 그 고등학교 팬들의 그 병원 문전성 씨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아이돌과 같은 그런 인기를 부과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박노준이 아니라 김봉현이었습니다. 혹시 김봉현 선수 아십니까? 김봉현 선수 감사합니다. 보통 웬만한 대학교 가면 다 모르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김봉현 선수는 나이 30에 프로야구에 입문했습니다. 사실 이른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군산상고를 나와서 이 사람 나름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잠실야구장에 데려갈 때 원정 경기는 3루 위주로 경기하는 팀은 3루에 있기 때문에 그 덕아웃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나무방망이를 3개씩 4개씩 잡고 휘두르는 김봉현을 봤습니다. 지명타자인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시타를 날려야 김봉현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되죠. 근데 예전에 해태 타이거스의 클린업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김봉현, 김종로 3, 4, 5번으로 1번은 김일건. 김일건이 도루를 치고 나가면 도루로 2루를 따고 그 다음에 김성환, 김종로, 김봉현이 타점을 올리는 그 작전으로 해태 타이거즈가 전성기를 부과했죠. 이것도 역시 홈런왕으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김봉현 선수의 홈런 타구가 혹시 잘 아십니까? 이게 보통 야구 선수들이 밀어치면 라이너성으로 쭉 빨래줄처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홈런은 동네 유람형이에요. 약간 파울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중에 붕 뜨는데 혼자 공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저쪽 센터 뒤까지 갑니다. 포물선으로 가니까 이 프로야구 캐스터도 헛갈리죠. 파울이냐 홈런이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하는데 결국 김봉현의 굉장히 유연한 타구는 철저한 훈련과 1분 1초를 놓치지 않았던 자기에 대한 경험 그리고 프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야구처럼 9회 말 투쓰리 풀카운트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생각해서 계기가 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기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엔진이 충분히 준비가 된 거죠. 엄마는 가뜩이나 저를 너를 규정하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고 한계를 극복하라고 했고 김봉현의 근성을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드는 야생마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건 이 KTX와 함께 무너지는 균열의 다리 밑에서 제가 취재를 하거나 왼쪽은 상품백화점입니다. 500명 넘게 돌아가셨죠.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당시 앵커였는데 이게 상품백화점 붕괴되자마자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물이 많이 차올랐었는데요. 그때 봤던 것을 스케치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12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상품은 아픔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그 아픔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중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정동영, 신경민 굉장히 탁월하게 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94년에 수해가 있었었는데 이제 수해에서 저희가 현장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율보를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 시신을 찾던 군인들이 제가 빠지는 줄 알고 달려와줬어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근데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8년에 그만뒀던 건 시대와의 불화라고 보기엔 그 기자로서 더 뛰고 싶었지만 저도 많이 부족했고, 왜냐하면 여성이니까 혹은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 이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옛날 저희 때는 성공한 여성 알고 보니 싱글이더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도 기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한 우물을 파도 참아도 될 법을 한데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스탠포드에서 머리를 한번 정으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충격이 외국에서 순방이었습니다. 저는 순방을 갈 때 그럴듯한 프로토콜과 그럴듯한 만찬과 그럴듯한 대화 속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셨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만, 사실 외국에 나가면 왜 애국자가 되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발트 3국으로 리투아니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유능한 민족인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에 편입이 되면서 그들이 원했던 과학기술, 그들이 갖고 있던 손재주 다 묻어나야 했습니다. 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리투아니아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혹은 바이오 기술에 있어서는 리투아니아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어요. 왜? 러시아는 그 같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 권총, 옛날에 제가 007을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체코 시엔 권총 사용한 영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발트의 3국은 민족들이 이제야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로 각각의 역량을 존중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득 나한테는 공기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가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갈급한 쌀 한 알가득 같은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그 MB 정부에 있다가 언론사에 이제 혹시 뉴스앤 이슈라는 MBN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잠깐 뉴스 토크 프로그램을,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제가 총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총선에 나가게 된 건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적을 수 없고 방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의 아들, 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치 총선에 출마하려고 갔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지역구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선배한테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어디로 나가려고? 저는 아직 지역구가 없어서. 그랬더니 비례대표를 나가려고 하냐? 지금은 뭐 한 달이면 그 정도밖에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비례대표는 너 오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기자만 했죠. 6번을 받으면 그 다음에 26번이 되는 게 비례대표인데 할 수 있겠니?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나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제가 주저했을 때 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더 낫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굴 믿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거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호루라기를 불어 그러더라고요. 호루라기를 왜? 그랬더니 네가 이때까지 기자를 하면서 대변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호루라기를 불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러 올 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서 못 구해주면 여러 사람과 함께 구해주면 되지. 네가 구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지 말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람들을 부르라. 이른바 농명이죠. 사슴이 먹이를 구할 때 먹이를 찾고 나서 모든 동지를 불러들이는 그 소리 농명. 어쩌면 저는 오늘 이 강의도 그리고 제가 정치라는 이 행위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퇴행하는 분야여서 부끄럽긴 하지만 공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게 제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제 우리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함께 그 생중계로 진행했던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은 지금 이제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합니다. 혹은 가치동맹이라고 합니다. 가치동맹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6.25 때 단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와서 3만 명이 희생되기까지 했던 그 미국 장병들을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그렇게 피를 흘렸던 미국과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병렬적으로 지금 어느 민주당, 공화당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메리카 퍼스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력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무역 압박은 여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가치동맹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수하는 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채를 보존하고자 했던 여기 앞에 계신 선배님들과 여기 앞에 계신 기업인과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대가 지금까지 일자리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은 정치와 교육인데 불행하게도 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해서 교육까지 함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실에 제가 찬성했던 이유는 나라의 안보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육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우리 국정 철학에 저는 120%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인하고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었더니 변전소, 변압기를 설치하시는 회사인데 미국으로 수출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경기가 괜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어디 알만한 곳을 뚫으셨나요? 아니요. 혹은 누가 국내에서 투자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시진핑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스파이웹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IT에 있어서의 보안을 화해로 시작되는 안보 논란이 우리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그리고 미국과 안보 동맹 속에 가치 동맹 속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탑5 기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탑5 기업이 모두가 다 MS, 애플, 아마존이 다시 AI를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AI의 기업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곳이 5곳, 시가총액 2,000조 이상의 그 기업들이 탑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발도 세게 달렸지만 눈이 없습니다. 오로지 본능만 있죠. 되는 곳으로 가는 이 자본의 냉철한 원칙은 AI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AI 잘 모르겠습니다. AI에 정치가 집중을 하죠. 미국은 AI 기업에 철저하게 투자하는 대신 우리는 AI 기업을 국감에 불러서 12시간을 할일 없이 그 비싼 분들을 시간이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분들을 국회에 앉아서 모욕과 능멸을 주죠. 우리가 AI 기업에 하고 있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삼성 시가총액, 현대 시가총액이 아마 현대가 한 65조가 될 거고요. 삼성이 한 350조 정도 될 겁니다. AI를 삼성이 하고 있나? 전 세계의 자본들이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기업의 규제로 정치가 족쇄를 오히려 더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는 저는 사실 1760년 그리고 1840년까지 갔던 그 산업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게 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생생형 AI 소프트웨어를 할 수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반도체를 on 디바이스 차량이나 다른 어느 곳에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마크 저커버그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을 만난 이유는 삼성이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AI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분명히 제2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그 저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고자 했던 그 부분과 철저히 싸워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그렇게 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일자리를 받은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이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구가하면서 나라의 국부가 되는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게 진정으로 말뚝을 박아놨던 정치인이 걷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